피치에서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켰고 최고 등급에서 하나 떨어뜨렸죠. 그래도 거의 미국이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강등이 시켰고, 미국 은행도 등급 하락할 수도 있다는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죠. 미국 은행 한 70개 정도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S&P에서 물어보신 건 피치였지만 피치도 나중에 나오겠죠. S&P에서 미국 은행 5곳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신용등급이 이미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도 미국은요, 경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도 미국은 경제가 왜 이렇게 좋냐 라고 하시면서 애틀랜타 연은해 3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는 5.8%. 그래서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우리나라 기사 보면요, 지금 경제 전망 KDI 같은 경우는 1.5% 유지를 했지만 다른 것들이 있죠. IMF라든가 등등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가 더 안 살아나고 있는데 금리 많이 올렸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실업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좋고, 그런데 그런 미국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 전망 더 안 좋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미국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마지막에 우리나라 신용등급 유지가 됐을 때가 2023년 상반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용등급은 AA- 유지했고 올 성장률 1.2%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즉 상저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상저하고 경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해까지 3.5%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2.7%로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할 것이다. 2012년 A+에서 AA-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금 계속 같은 등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모델상은 AA에 해당하나 리스크 등을 고려해서 한 등급 낮은 AA-로 결정이 됐다. 자, 그럼 북한 리스크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2%, 다른 데보다 좀 낮게 제시를 하긴 했죠. 그 다음에 내년에 반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4.8%에서 올해 말 2.0%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은 높게 유지를 했다. 즉,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3.5%에서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하반기에 그게 있죠. 그 흑해 곡물협정 종료랑 핵심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상반기 때 예상한 것보다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지금 7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인데 8, 9월에 다시 3%대로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져서 내년 하반기쯤에나 2% 중반까지 떨어진다. 즉 올해 말 2%까지 떨어지는 이 전망은 벗어나는 거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 전망이 낮아져서 2%로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치에서 예상한 것보다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국내 소비를 약화할 수 있으나 은행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위기로 번지진 않는다. 그리고 요거 가계부채가 높지만 LTV 비율이 낮다, 이런 것들 상승률자들이 많이 써먹죠. LTV 비율이 낮은데 DSR 비율이 높은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얘기를 했는지 긍정적인 부분만 써놓은 거죠. 그리고 국가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49.1%, 지난해 49.1% 정도 됐는데 2027년 51.7%로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 상반기 재정적자가 83조인데 지금 전망한 연간 적조 규모의 58조 2천억 대비로 거의 한 25조 가량이 초과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지출을 줄이든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부 부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는 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안 되고 세금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보면 막 유류세이나 더 연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고, 법인세 인하를 해서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법인세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아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세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부채 증가가 2027년은 51%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올해 51.7%를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부정적 요인으로 국가 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 금융 전반의 리스크 확대, 그 다음에 지정학적 긴장 확대,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되겠죠. 가계부채 문제, 정부부채 문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전망 때는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거 역시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데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세수 결손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주가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고령화, 이것 역시도 복지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라서 집값 하락이다. 라이트하우스는 이렇게 분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것도 있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까지만 분석하면은 굉장히 분석이 부족한 분석이고, 인구 감소 문제가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돌아서 인구 감소가 되는 게 아닌데 이 인구 감소가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면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거잖아요. 즉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될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면은 생산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복지 비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은 생산 가능 인구가 나라 전체를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비 증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는 뭐 지금 평균 5천만 원 번다고 하는데 5천만 원 벌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양비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7천만 원을 벌어도 절반인 3,500만 원이 부양비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유자금이 4천만 원이 되는데 그때는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3,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 재정 건전성 악화된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시면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26.4%.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감당이 됩니다. 왜 감당이 되냐면은 미국은, 일본도 굉장히 높잖아요. 일본은 거의 뭐 300%까지는 안 갔어도 거의 그 300%에 준할 정도로 200%대 후반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얘네는 달러 찍으면 돼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죠. 기축통화 특, 돈 찍으면 됨. 왜냐면 그래야지 기축통화인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예전엔 근본이제, 그 다음에 근본이제가 너무 힘드니까 페트로달러 요걸 했었는데, 그런 것들 외에 기축통화는 세계적으로 계속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계속 세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돈 찍는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찍으면 되는데, 비기축통화 특, 돈 많이 찍으면 화폐가치 쭉 떨어진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가 처음에 경기 침체가 심해지니까 돈을 많이 찍어서 극복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핵심적인 경제는 안 살렸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 석유 국가인데 그걸 캘 기술도 없으면서 미국이랑 이런 데 다 쫓아내가지고 결국에는 유통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식량이 썩어가지고 버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그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 찍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화폐 가치가 쭉 떨어졌죠.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 돈을 그렇게 찍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51.3%로 낮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2027년 50.7%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랏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랏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피치가 국가부채 증가 우려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그래서 최고 등급인 AAA, 요거는 미국밖에 없었는데 하나 강등했어요. 아직도 미국이 1등이긴 한데 지금 국가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 왜냐면은 코로나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각해졌어요? 긴축을 해요? 긴축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서 일부 완화해 가면서 돈을 풀고, 그런데 그게 국가 부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가에서 갚아야 될 이자도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거에다가 가계부채 상환 문제 해결된 거 없죠. 결정적으로 리스크 확대 등을 우려했는데 이게 확대 안 될 것이다 라고 피치에서 생각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담대차주가 DSR이 60%가 넘고 있고, 그 다음에 PF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요걸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금융권으로 번졌죠. 뱅크런 났다가 요거를 정부에서 안심시켜놓은 이 정도 단계예요.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 확대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의 리스크 확대, 지금 가계부채 늘어났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영업이익도 대폭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부터 추경 좋아할 호, 추경호 총리가 추경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추경을 너무 많이 해서 국가 부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강등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적자 국채 발행만 66조 원을 넘어갔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강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 재정적자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강 건너 불 아니다, 이런 기사가 있죠. 한국도 관리 재정 적자가 지난해 GDP의 5.4%, 이를 2.6%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이만큼 국가 부채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을 막으려면 재정준칙부터 입법화해서 돈풀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겠다. 요거 문재인 정부가 돈풀기 포퓰리즘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돈풀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던 게 멈춰서 약간의 반발, 그렇죠?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는데 절벽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90도가 아니잖아요. 으아하다가 떨어지다가 택 부딪혀서 살짝 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택 부딪힌 정도의 약간의 반발 정도 날 정도로 막을 놨는데, 요걸 놓을 수 있었던 게 특례보금자리 이론이죠. 그래서 4에서 6월 가계부채 증가의 71%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주담대가 증가를 했더라. 그러니까 요게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것을 멈추게 되면, 지금 멈출 기미가 나오고 있어요. 특례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멈추게 되면은 부동산 붕괴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이게 또 심각해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더라. 부동산 시장이 더 경착륙이 되면 될수록 경제에는 큰 타격이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경제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타격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커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게 된 거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터지기 전에 억지로 상투 잡은 건데, 상투 잡으면 이 사람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대출을 내줄 때도 개인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조금밖에 안 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용등급을 안 낮추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세수를 늘리기는 지금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죠. 내수 경기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역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 최근에 흑자가 났다지만 그건 불황형 흑자로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자산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타격을 입은 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장 국가에서 돈을 계속 풀게 돼서 피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국가부채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좀 심각하다 느끼면은 빠르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돈을 푸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아까 이야기가 됐던 가계 부문의 부채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 리스크로 번지는 것은 천천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몇 년 사이에 강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겪을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사실은 지금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회생을 해서라도 다시 살아나서 내가 얼마라도 겨우겨우 갚고 하는 거지, 나 그냥 배째, 빚 늘어나든 말든 배째, 이런 것보단 그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제 전반적인 그레이트 리셋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